반갑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학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경균의 저정수라는 책과, 사실 저정수라는 책은 원래 흔히 알려진 제목은 훈민정 운해 또는 훈민정 도해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 경북대학교 이상규 교수님이 대구 지역에서 필사본 원본을 발견했는데, 발견하고 보니까 원래 알려진 훈민정 운해 또는 훈민정 도해라는 것이 책 제목이 아니라 저정서가 진짜 책 제목이다, 뭐 이런 거를 발표하셨는데, 저정서라는 말이 뭘까요? 정자를 가만히 보세요. 정자, 그죠? 정자가 이제 보통 우물정자라고 하는데,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을 띠고 있죠? 그야말로 천지사방의 위치를 정해주는 이런 네모칸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세계 최초로 입체 악보를 직접 개발하셔서 작곡하셨는데, 그 악보 이름이 뭐예요? 정강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정자가 정자예요. 바로 저 우물정자 모양으로 된 네모칸, 그래서 길이와 높이 또 박자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입체 악보를 개발하셨는데, 그게 정강보. 그래서 그 정자가 저정자예요. 저자는 뭐 집저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저정서의 의미는 신경준 선생이 저 책에 유래, 왜 저렇게 지었는가 그런 걸 남기진 않았는데, 이제 미루어 짐작하건대 신경준 선생이 이 책을 쓴 직접적인 동기와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한자 음을, 그죠? 우리의 그 훈민정음으로 다시 한번 체계화시키고 정리하겠다, 총체적으로 그런 의도를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해라고 알려졌을 때 그림도자,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한자 음을 우리 훈민정음으로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아주 그림화시켜서 보여주겠다, 그런 의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의미는 바로 정확한 좌표를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의 발음을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가, 바로 훈민정음이야말로 한자 음을 체계적으로 적을 수 있는 위대한 문자다, 그런 의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저정서는 훈민정음에 관한 책은 아니죠. 뭐에 관한 책이죠? 한자 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한자 음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연구해야 되겠죠. 훈민정음을 체계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체계화한 그 훈민정음, 그것이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서 그 이상의 실제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제목 훈민정 도해라는 말 아시겠죠? 그죠? 그림도자.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풀이한다. 훈민정음을 통해서 뭐를? 한자 음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훈민정 도해, 훈민정음에 관한 게 아니라 훈민정음을 통해서 한자음을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정리하겠다, 그런 의도로 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훈민정음 관련된 연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경균의 저정서의 맥락을 짚어볼 거고요. 그러면서 왜 이 신경준 선생의 후가 뭐죠? 여암이죠, 그죠? 이 여암 선생이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신경준 선생은 세종대왕이 대표 저술한 바로 훈민정 해례본 몇 년도에 나왔죠?
1446년도 이 책을 못 봤어요.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을 저술했는데 그 해례본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음 문자관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뭐 똑같지 않지만 그 기본 정신만큼은, 기본 관점만큼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이어간 대표적 학자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맥락을 짚어볼 겁니다. 자, 그럼 세종의 그 정음학 또는 정음 문자관, 진짜 인간의 말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적겠다라는 그런 정음 문자관의 대범이다. 그래서 신숙주 선생은 세종대왕과 함께 해례본을 저술하시고 또 동국정은 그죠? 여러 가지 관련 책들을 저술하셨으니까 거의 뭐 동시대에 그리고 또 세종은 세종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뜻을 이어간 대표적인 학자죠, 그죠? 그다음에 서경덕 선생도 이 정음 문자관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이게 체계적으로 훈제만한 책을 저술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로로만 처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훈민정 관련된 학자가 또 있죠. 누구죠? 그 기억니은 디귿 이런 명칭을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 훈몽자에 정리한 사람, 훈몽자 쓴 사람, 1927년에 최세진 선생이에요. 그 최세진 선생을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서를 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뭐 기억니은 디귿니을, 뭐 각야 거격 이런 식의 어떤 명칭과 세운 배열법 이런 것들을 한글 훈민정음에 관한 책을 통해서 저술한 게 아니라 훈몽자회라는 한자에 나라 학습서에서 그걸 이제 기술한 거니까 훈민정음만을 위해서 뭐 연구했거나 그 책을 낸 건 아니죠. 그래도 훈민정음 보급과 교육에 엄청난 역할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훈민정음에 관한 역사에서 대단한 분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독립적인 연수를 펴낸 이런 계열에서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최세진 선생은 어때요? 그 사성 통해라든가 이게 그냥 그야말로 한자음 또 우리나라 훈민정 관련된 음문서 같은 것들을 펴낸 음문학자예요. 언어학자고 대단합니다. 그죠? 다만 이제 단독 저서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최석정 선생이 이제 그렇다면 그 세종 당대 그 이후에 처음으로 훈민정음을 체계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최석정 선생이고, 그리고 뭐 거의 동시대에 좀 보다 약간 늦게 이제 신경주 선생이 이제 저정서를 통해서 이제 그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석정, 신경주 이런 분들이 훈민정음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해례본 간행 이후에 1세대가 된 거죠. 그 신윤주 선생, 세종과 같은 세대를 보면 다만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건 뭘까요? 이 최석정 이분도 그렇고 신경주 이분도 그렇고 훈민정음 연구는 깊이 했는데 체계적으로 했는데 저술은 한문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당대 시간으로 보면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면 뭐 이분들 뒤에 나오시는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그죠? 박지원 선생 이런 분들도 뭐 한글을 거의 쓰지 않으니까 당대에는 그 한문으로 쓰는 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절대적인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저로서는 그게 뭐 그걸 이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 성리학이라는 그 원리주의, 도구마 이게 너무나 종교 이상으로 강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학문하고 한문으로 저술해야만 이게 성리학을 실천하는 거라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한글을 안 쓰는 거죠. 훈민정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써요. 그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성리학적 어떤 원리주의, 그게
대단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훈민정음을 저렇게 깊이 세계적으로 연구하신 거는 대단하다. 해례본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용어를 쓰다 보니까 또 운의 훈민정음이라고 또 불렀는데, 아무튼 뭐 김윤경 선생님이 조선 문자급 어학사에서, 그리고 최현배 선생님이 한글가에서, 또 강신환 선생님이 또 최초로 저정서를 현대말로 번역을 하셨고요, 그죠? 또 연수도 표현했고, 배영덕 선생님이 박사기논문으로 또 조명하시고, 이상규 선생님이 또 필사본을 또 조명했고, 저도 관련 논문을 한 편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저정서를 또 이렇게 현대문학에 맞게 풀이하고 번역하는 일을 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그 저정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여암 선생을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겠죠. 어떤 분인지. 진짜 지금 시각으로 봐도 대단한 융합 인문학자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은 18세기 초반에 그죠? 태어나셔가지고 정조 때 운명을 하셨죠. 그래서 고령 신씨, 신장 선생의 11대 선. 그래서 이 고령 신씨가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단히 우리 말과 훈민정음 쪽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이 둘이나 있어요. 누구죠? 보한제 신숙주 선생도 고령 신씨. 이분도 그러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뭐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하겠지만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바로 보한제 신숙주 선생님. 숙주나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녹두나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숙주나물을 녹두나물로 이름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한 사람의 그런 진짜 업적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지 세조와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분이 보한제 선생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엄청난, 진짜 상상 이상의 업적을 하고 있어요.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그죠? 국방, 또 일본과의 외교, 그냥 뭐 곳곳에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하겠는데, 단지 세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숙주나물이라는 오명을 썼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이거 뭐 이런 변절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 정치적 맥락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숙주 선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해하고 있었죠? 자, 그거는 오늘 강의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훈민정음 연구를 주도한 신숙주 동네 신말촌의 10대 손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여암 선생은 이제 인문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학문에 정통한 융합 학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의 정문자관을 기생한 정음학자였고, 그리고 벼슬살이를 많이 했지만 늘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돌아다니는 비슷한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또 공지에 몸을 담고 그러는데, 아무튼 비주류 4대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비주류 4대 학자이기 때문에 인문지리서 같은 실용적인데, 또 4대 군대에 거들떠 묻지도 않았던 훈민정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역설이죠. 자, 그래서 이 저정서 오늘 훈민정음 필사본과 영인본의 현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원본 필사본은 이제 1750년 18세기 후반에 나왔다고 보고, 이게 대구 종원씨가 소장하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상규 교수님 통해서 학술적으로 공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규 교수님이 복사본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보는 기쁨을 받고요. 그다음에 제 필사본도 있고 활자본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다양한 그런 판본들이
여러 도서관에 소장돼 있어요. 이게 다양한 판본들이 유통이 됐다는 얘기는 이 책이 어떻다는 얘기죠? 이 책이 대단히 뭔가 중요하다는 걸겠죠, 그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래 한글본 이렇게 가로짜기로 구축을 했어요. 이게 대단히 힘들죠. 한자 다 쳐야 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저정수라는 표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개합사장이라고 해서 그 한자음에 관한 거니까 그 한자음을 정리하는 그런 이 중에 책 속에 주된 어떤 책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죠? 이게 훈민정 도해라는 이제 영인본의 제목이고 도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어학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연구를 훑다 보니까 그 원본을 그렇게가 드물어요. 이 사진이라도 사진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도대체 그 저정선학을 썼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책이야? 사진들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대략 필사 보니까 신경 선생이 직접 썼다는 얘기죠, 그죠? 여암 선생이 필체가 저렇구나. 그런 걸 좀 맛보기도 하고 이런 건 이제 제 필사본도 있고 이런 건 활자본을 만든 것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경세 성음 창화도라고 해서 훈민자음 도에 한자음 부록 이렇게 이런 구조로 파악했었는데 경세 성음 창화도, 이 경세라는 건 진짜 세상의 어떤 큰 줄기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할 때 경세라고 하죠. 그래서 성음에 관한 진짜 중요한 큰 줄기를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기존의 체계가 그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제 저정수라는 원본이 발견되면서 체계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표현 같은데 큰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1부, 2부 그런 제목들이 조금 약간 다르죠. 세부적인 건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서는 제1부 경세 성은 창화도라는 하나의 그림, 그 다음에 훈민정 저건 이제 중국 한자음에 관한 그림이겠죠. 그래서 훈민정 도에 요 경세 성은 창화도를 훈민정 통해서 자세히 풀었다, 그죠? 그리고 또 한자음 또 정리하고 부록에서 뭐 일본어까지 정리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런 게 기존 차례였었는데 원본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 운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운해. 그 다음에 개합사장, 이게 한자음을 정의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부록 같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세부적인 것 같지만 이 상위 제목이 좀 수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 훈민정 차에서 보는 거니까 이 훈민정 도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보세요. 경세 성은 창화도는 이제 한자에 관한 거니까 2027자고 훈민정을 자세하게 체계를 세워서 풀어낸 이게 8417자예요. 그 다음에 한 개합사장 4817자. 이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게 뭐죠? 한자음에 관한 책인데 훈민정에 관한 기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훈민정에 관한 연구소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 평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사를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 양면평가가 있는데 긍정평가는 뭐 이게 이게 뭐 정의보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줬는데 왜 긍정적 평가하는지 아시겠죠? 해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훈민정을 이처럼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한 책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훈민정에 관한 어떤 상형설, 발음과 상형설, 그 다음에 역학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한 거니까 뭐 이
특이할 건 없는데 이 발음 기반을 상했다는 것을 이분이 이 책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해령을 고지하는 상태에서 그걸 추론해낸 거 대단하고 그걸 근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자, 우리 그 부교재 몇 쪽을 보시냐면요. 부교재 몇 쪽이죠? 훈민정 원해본 제가 그 전문 번역을 실어놨죠. 자, 몇 쪽일까요? 자, 네, 제가 제일 먼저 썼네요. 52쪽이에요. 52쪽. 52쪽, 53쪽에 훈민정 언해본을 실어놨죠. 자, 이 훈민정 언해본은 훈민정 해례본 중에서 무엇만을 번역 풀이했다고 했죠? 훈민정 해례본 중에서 정음표만. 그러니까 해례라는 건 아예 없죠, 그죠? 근데 훈민정 창제 원리가 쓰여 있는 것은 해례죠. 그래서 빨리 보세요. 언해본을 쭉 보시면 세종서문이 나와 있고 나라 말살이 징국에다가 그 다음에 28자에 관한 그 다음에 경서자에 관한 의미가와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언해본은 신경수 선생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네? 이거 봤죠. 왜냐면 이거는 원인석과 앞에 실려가지고 그 사찰을 통해서 계속 유통이 되고 그 지식인들이라면 많이 봤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세종신문도 실려있잖아 또. 네. 어? 당연히 봤죠. 근데 여기 언해본에는 기억을 어떻게 만들었다 있어요? 있어 없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없죠. 니을 어떻게 만들었다 있어요? 없죠. 그럼 자, 제가 선생님들께 특별 인물을 줄게요. 자, 이 언해본만 가지고 세종대왕이 어떻게 훈민정을 만들었는지를 2000년 내로 쓰시오. 자, 이런 숙제를 해줬어. 그럼 어떻게 추론할 거예요? 그죠? 뭐 어금니 소리, 기억이 어금니 소리다. 그 다음에 니을 혀소리다. 니을 혀소리니까 혀를 본떠 쓸 것이다라고 과연 그걸 정확히 상상하거나 추론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천재. 와, 이제 갑자기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 이게 자신감이 없어야. 네, 그러면 여기 언해본이랑 예. 그 지금 선생님들은 그 보신 거랑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그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언해본만을 보고 언해본에는 안 나왔죠, 그러나 뭐 니은이 혀소리다 그런 얘기 나오지만 니은을 어떻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직선, 세로로 직선, 가로로 직선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설명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거기다가 또 우리 이렇게 가획자로 가면 또 가획했다는 말 여기 있어요? 없죠. 모음에서 기본자 아래야 의의, 그죠? 거기 하늘과 땅과 사람 묻었다는 거 있어요? 없죠.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추론할 수 있지 않겠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안 배웠 여러분이 해례본을 깨는 사전 지식이 없다면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게 근접해서 추론을 해냈다. 그래서 놀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 훈민정 언해본을 배우죠, 그죠? 배우는데 이런 식의 수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언해본 내용만 가지고 과연 훈민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추론할 수 있을까? 이런 수업. 그 신경준 선생이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해례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맥락에서 해례본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언해본만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헤르몬에 담긴 그런 창조의 원리, 거기에 담긴 어떤 흥미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얼마큼 그 중요성을 잘 알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그 활동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헤르몬이 왜 중요한지 또 어레고는 그래서 어레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잖아. 어레고는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유통하고 소통하고 배우고 널리 그 흥미의 의미를 익혀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헤르몬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 18세기 때 그 유명한 이덕물 선생님조차도 흥미적 창조 원리를 청장관 연서에 써놨는데 뭐라 써놨다 그랬죠? 세종이 말하기를 뭐 이게 물살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써놨잖아.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흥미의 역사, 헤르몬에 얽힌 뭐 그런 역사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혀 안 가르치니까 뭐 그냥 헤르몬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교수님 그 40년에 그게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세종대왕이 그걸 썼는 헤레본을 썼는데 썼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 실체는 모르고 그래서 학자들조차도 어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한 짐작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레곤 자체가 헤르몬과 같은 원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부에서는 그 박승빈 선생 같은 분들은 이 어레곤이 이 원본이다. 라는 걸 아주 고급 영인을 해서 이렇게 돌려보고 막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940년에 발견되면서 헤르몬의 실체가 전모가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여암 선생의 이제 연구를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왜 긍정평가를 하는지가 이해가 될 거고, 부정평가는 짐작이 되시죠? 부정평가는 뭐 어쨌거나 이게 훈련연구소가 아니다. 한자로 하는 거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쓰기를 한자로 썼다. 한문. 그죠? 그리고 지나치게 뭐 이렇게 역학사상 적용해서 너무 주관적인 그런 게 지나치다 그런 평가가 있었고, 양면평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 양면평가에서 주목할 것은 이제 어쨌거나 그 여암 선생이 음성과학 또 동양의 역학인 철학을 결합해서 작가였는데 거기에 따른 양면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암 선생의 어떤 그런 훈련 연구의 맥락을 파악하고 평가를 위해서 우리는 세종의 정문문자관 품을 봐야 되는데, 정문문자관은 세종대왕의 구체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고대 정문문자관이라는 게 있었고, 이렇게 상형문자 만들면서 거기에 소리가 담긴다 생각했어요. 소리와 문자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정문문자관이 시켜요. 근데 그래가지고 천지자연지성,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연에 문자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 세종대왕 이전에 그런 생각, 사상, 관점, 문자관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상형이 자방보존도 결국은 우리 훈민정음이 옛날에 그 전자 고전 불렸다는 게 그런 기본적인 정문자관을 참고했다는 게 아니었냐 그런 얘기를 보는 거고요. 자, 이러한 고대 정문자관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아주 중국의 대천재 언어학자가 나와요. 누굴까요? 그렇죠. 소홍이라는 분이 소강절이라는 소강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11세기 무렵에 이제 그걸 체계화시킵니다. 근데 체계화시키는데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정문자에 관한 학문을 체계화시켜. 근데 문자는 그런 문자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정리하는데 그런 정문자를 보여주지 못해요. 왜 보여주지 못하죠?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맞는 게 없고, 그다음에 만든 것도 없고, 기존의 한자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정음 문자만 핵심은 소리 문자여야 돼요. 그 지금 우리가 음운 문자여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음운 문자, 장어 문자여야만이 그 정음 문자만을 최소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알파벳도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이게 음가 문자와 이 음운의 체계적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뭐 일본 가남자와 같은 음절 문자 더더욱 안 되고. 근데 진짜 그 정음 문자관의 이상, 그리고 이론에 하나 적합한 문자가 15세기인데 세종에서 실제 나오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이걸. 근데 저 소음은 그 문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자기 상상만으로도 저 이론을 정리하는 상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쪽에 이제 이 소리에 관한, 그죠? 뭐 소리 또는 언어학적인 음운, 그죠? 이런 거에 대한 뭐 분류, 중국어로 얘기하면 성모, 음모, 또 음모도 이렇게 세부 나눠서 약간 체계화시킨 게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그 인간의 소리, 그죠? 그런 분류 분석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음은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고, 뭐 중국은 모음이라는 개념이 그 단계 없었으니까 뭐 모음 지금 얘기하면 이제 모음은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음 문자관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한 게 아니죠. 다만 체계화시켰죠. 제 질문은. 그러면 소모의 그 정원 문자를 세종이 참고하여 해석은 안 되는 참고를 했죠. 왜냐하면 소홍의 정음 문자와는 바로 그 성리대전이라는 중국의 성리학 총소에 실려 있으니까 당연히 참고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맥락이 해놓은 거죠. 그런 무슨 그 홍인정음이 뭐 우리나라의 독자적이고 막 이런 뭐라 그러지? 상징적인 그 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적어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니 참고를 했고 정음 문자간의 관련은 있는데 질적으로 다르니까. 질적. 그러니까 서울의 정음 문자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중국은요 성모 음모로 나누잖아요, 그죠? 성모 음모. 그러면서 그 학문적 그리고 음모를 가지고 운도 음복 음미 그래가지고 세 부분 나눠가지고 그걸 쪼개서 지금의 모음 같은 거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추출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요. 근데 그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 한계 때문에 제대로 이게 기술을 못했던 거죠. 체계적으로.